안녕하세요. 기능의 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매일 먹은 고혈압 약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고혈압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고혈압 약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고지혈증 약에 비해서 뭐 부작용이 뭐 많이 나타나거나 또 나타난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도 이제 고혈압 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놓치기 쉬운 아주 생각보다 흔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의 그 부작용 중에 의외로 그 놓치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고혈압 약 약제별 부작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약제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약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뇨제로 작용하는 그 콩팥에 작용을 해서 이뇨제로 작용하는 약의 부작용에는 이제 통풍, 고지혈증, 뭐 혈당 상승, 전해질 부작용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맥박이 빠른 젊은 사람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작용은 맥박이 너무 느려지거나 팔다리가 너무 차거나 구토나 구역감, 그다음에 설사, 변비, 이제 무력감, 이것도 이제 혈당 상승, 뭐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흔하게 쓰이는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렇게 앞면이 얼굴이 좀 부을 수 있고요. 빨갛게 올라올 수 있고, 다리 부종, 그리고 변비, 그 두통, 심박수 증가,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자몽 주스를 먹었을 때는 약물 농도가 올라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그 얼굴이 빨개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붓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처음 드시는 경우에는 요 혈압약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그 고혈압 약제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그래서 뭐 잇몸이 부을 수 있고 발목이 부을 수 있고 소화불량 그리고 이제 칼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이제 혈액 검사도 필요한 이유가 이 칼륨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 이제 기침이 한 3분의 1 정도로 너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복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3번하고 4번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고 3번하고 4번 약제가 이렇게 복합제로 만들어져서 처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자몽 주스 뭐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칼슘 채널 차단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1차 진료를 하면서 처방을 해본 결과 거의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예, 예. 그래서 고지혈증 약처럼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도 잘 안 생기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의외로 위에 언급되어 있는 거 말고 놓치고 있는 흔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저혈압입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90, 앞에 혈압,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 그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저혈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저혈압이 있으면서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여기저기 생기는 경우에 어,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혈압 증세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혈압 약을 먹다가 이제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숨쉬기가 답답하고 얼굴이 창백해질 수 있고요.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 있고 두통, 피로감, 그리고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고 미열이 있을 수 있고요.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그리고 토할 것
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뭐 시력 저하도 있을 수 있고, 목이 마르고, 이 기운이 없고 우울감이 생긴다고 하는 뭔가 이렇게 애매한 꼭 저혈압 때문이 아니어도 저혈당일 때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혹시 혈당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이런 거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세게 쓰는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몸에 이런 불편한 증세가 있다면 혹시 나의 혈압이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그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고혈압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혈압약을 먹어가지고 혈압이 너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서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에서 이제 병원 밖에서 혈압은 정상인데 이 병원만 오면은 진료실에서 뭐 혈압을 잰다든가 아니면 이제 접수 데스크에서 이제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온도 재고 하면서 이제 혈압을 재는데 그 혈압 재는 상황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긴장이 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라는 공간이 조금은 이렇게 편한 공간이 아닐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큰 병원일수록 대학병원일수록 가면은 이런 그런 분위기에 좀 눌려가지고 뭐 긴장하거나 맥박이 올라가거나 이러면서 어,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집에서 혈압을 재면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상 혈압인데 이제 자꾸 병원에만 오면은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혈압약을 처방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혈압이 너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혈압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집에서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은 막 170이 넘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저희 병원에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시냐고요? 그래요? 그러면 집에 있는 혈압계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서 혈압을 한번 재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사용한 혈압계가 있는데 이 혈압계가 오래되면 고장이 나서 잘 측정이 안 돼서 이 혈압이 낮게 측정이 돼서 집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배기고혈압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저는 혈압계를 본인 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120인데 본인이 혈압계를 이제 좀 무겁지만 싸가지고 왔어요. 병원까지. 그래서 병원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똑같이 자기 혈압계로 본인 혈압을 재니까 17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기계에는 이상이 없고 이렇게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배기고혈압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약을 처방하거나 약물 용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계를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서 혈압을 재가지고 시간하고 혈압 수치를 좀 며칠 이렇게 연속으로 쭉 기록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다면은 꼭 혈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침, 저녁을 한 번씩 측정을 해보고요. 특히 약을 먹기 전부터 이게 혹시 배기고혈압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측정을 해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나서 혈압이 좀 높아서 약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혈압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도 집에서 이런 간단한 혈압계 하나 정도는 구매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뭐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도 이렇게 한 번씩 혈압을 재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는 하나 정도는 집에 가정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이 진짜로 배기고혈압이 아니고 혈압이 높았는데 그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거가 되어서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지침
진료 지침에 보면은 이 고혈압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습관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그 생활 습관병인데 그 생활 습관 고혈압을 올리는 그 생활 습관 요인을 개선을 시키면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음식 중에 이제 그 소금을 많이 섭취해서 혈압이 올라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이렇게 6g 이하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5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체중 감량도 이제 너무 비만하신 경우에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 감량을 예를 들어 한 10kg 정도 했다 그러면은 한 10까지 떨어질 수 있죠. 거의 뭐 혈압약 하나, 기본적인 용량 하나를 먹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를 했다면은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면은 이렇게 어, 마이너스 3.9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요.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고 이렇게 생활하던 분이 하루에 뭐 주 5회 이상 뭐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 너무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가공식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육류라든가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습관에서 이런 채식 위주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뭐 양배추 식사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염증이 줄어들면서 체중도 빠질 것이고요. 아주 상당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압약만 드시는 분도 있지만 혈압약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렇게 혈압을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혈압약을 드시고 그 생활 습관도 이렇게 교정을 하면은 혈압이 아주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해도 한 2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뭐 160이었는데 예를 들어 150이었는데 요 한 두세 가지를 노력을 해가지고 요것만으로도 한 20 이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불균형이 해소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으면서 콜티졸이 올라가 있고 이런 일시적으로 올라간 경우에는 뭐 사회적인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콜티졸이 많이 올라가 있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일 때 자율신경 검사를 하면 이렇게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호흡법이나 이런 이완요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 불균형이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원인이 해결되어도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혈압약을 먹으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끊거나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동맥경화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하는데 동맥경화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혈압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년층의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수축기 혈압과 그 이완기 혈압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60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그것을 맥압이라고 하는데 그게 올라가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수축기 단독 고혈압인 경우에 이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고 동맥경화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가 73세인데 혈관 나이가 이제 81세 정도로 높았는데 이렇게 이제 동맥경화가 좀 있었는데 항산화 킬레이션을 했더니 73세인데 뭐 혈관 나이가 55세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서 혈압도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심해서 생긴 고혈압이라면은 한 번쯤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를 해서 혈압을 낮춰보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을 무턱대고 먹기 전에 고혈압 원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인지, 이게 내가 너무 짜게 먹는지, 술을 많이 마시는지, 담배를 피는지, 비만이 있는지, 염증 유발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지,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앉아만 있는지, 이런 게 원인이라면은 이거를 해결하면 되겠죠.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면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하고 교감신경을 낮추는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다면은 동맥경화를 해결하는 항산화 켈레이션 치료를 하고요.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들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이 근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볼 건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약 안 먹고 그냥 혈압약 높은 채로 살겠다. 간혹 이렇게 조금 과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2022년 고혈압 진료 지침에 이제 대한고혈압 학회에서 나온 진료 지침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 유병률이 거의 뭐 70세 이상에서는 남자는 61%, 여자는 뭐 거의 70% 가까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7명이 해당이 되고요. 60세 이상도 거의 50% 정도 이렇게 고혈압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이 약을 먹는데 이제 고혈압 단계를 먼저 보시면요. 이제 정상 혈압은 이제 120에 80 미만이고요. 주의 혈압은 이제 120에 129, 고혈압 전 단계는 130에서 139고요. 고혈압 1기 고혈압은 이제 140에서 159, 2기 고혈압은 이제 16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축기 단독 고혈압은 이제 앞에 혈압만 14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고혈압 단계에 따라서도 치료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 암을 제외한 나머지 사망 원인이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심내혈관, 이 혈관,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그 중풍하고 심근경색을 조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심내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흡연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이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이렇게 25.1, 27.6, 27.15 이렇게 기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공이 이런 높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높을 경우에 이런 심내 혈관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다면 혈압약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에 따라서 그 심혈관 질환 발생 상대적 위험도를 보면은 이제 한 110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수축기. 이완기도 이제 70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으로 혈압이 조절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도 뭐 젊은 한국 성인에서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인데 이것도 이제 수축기 혈압하고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적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위험인자는 연령, 남자는 이제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 음,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나이를 뭐 바꿀 수도 없고, 가족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 밑에로는 이제 흡연,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비만,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요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요런 위험 인자가 있고요. 이 위험 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험군이 이제 저위험인지 중위험인지 고위험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혈압이 높아도 본인은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지만 뇌에 그 미니 중풍이라고 해서 그 아주 미세한 혈관이 그 막힌다든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뭐 심장도 커질 수 있고 콩팥에는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이제 동맥경화 같은 게 진행될 수 있고 망막에도 이제 망막증이 생길 수 있어서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타겟 기관에 염증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적절한 수준 이하로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하고 심내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혈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은 뭐 저위험이나 최저위험이나 뭐 중위험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위험은 이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5% 미만이고 저위험군은 5에서 10, 중위험은 10에서 15, 고위험은 15% 이상의 10년 안에 이런 혈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전략은 일단 최대한 이제 뭐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물 치료하고 생활요법을 같이 병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위험군도 이제 생활요법을 주로 하는데 약물 치료는 혈압이 높은 경우에 할 수 있고 혈압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어, 생활요법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위험하고 최저위험도 주로 이제 생활요법 위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 목표는 가급적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140에 9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요.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10을 더 낮춰서 130에 80 정도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목표 혈압은 140에 90 미만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65세 이상에서는 뭐 수축 혈압을 150 이하로 뭐 하기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 160 이상인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140이 기준이고요. 노쇠한 노인이나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너무 160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혈압약을 잘 안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 혈압은 대략 이제 뭐 한 140에서 90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경우는 질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서 뭐 한번 뭐 살펴만 보시고요. 이제 전문적인 상담은 이거 일일이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은 의사와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혈압의 하한치도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축 혈압은 11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7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 오히려 사망률이 좀,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낮추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하고 관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혈압 증세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혈압약 드시는 분 중에서 혹시 이런 증세가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 보시고 가정에서 혈압을 잘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낮은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해서 혈압약을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 약으로 인해 이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영상이 전달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신 분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잘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혈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요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를 잘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혈압 약의 부작용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 저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